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통한 전파.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무생물학에 의한, 지금 보시면은, 간접 전파 중에서 이제 공통 전파체 물에 의한 전파예요. 요거는 이제 수의사 국가고시에 꽤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자주 나와요. 이 특징이 물을 통한 전파가. 물을 통한 전파라 그러면 뭐예요? 상수도가 오염이 된 거죠. 그쵸? 상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상수도가 오염이 돼서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뭐 집단으로 뭐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보건이나 이런 게 조금 우리보다 낙후된 어떤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빈번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물을 통한 전파, 특히 장염 콜레라가 이게 많아요. 장염 콜레라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염 콜레라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것처럼 요거는 어떤 하수도 같은 게 좀 정비가 안 된 데가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환자 발생하는 지리적인 분포는 오염 장소로부터 하류 지역이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죠. 그러면 중류에서 만약 발생했다. 그럼 상류 쪽은 발생이 안 되겠죠.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감염이 되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이 물이 이제 배수가 되는, 배수 전에 모여있는 탱크 같은 데서 이 물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급수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배수관이 분지된 후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 특정 구역에만 국한이 돼서 그렇고, 환자 발생의 한 2, 3, 4, 5 정도가 보기로 되게 많이 나와요. 수의사 국가고시 수의 공중보건학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물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 보지 않았겠지만 아직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환자 발생의 일시적인 분포는 처음에는 동일하게 마신 날 물을 확 늘었다가 확 감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잠복기가 길고 사망률은 낮아요. 다시 말해서 먹는다고 막 크게 이게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길고 사망률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유행 초기 남녀노소 구분이 있겠어요? 물 마시고 걸리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고, 그리고 장마나 상수도 오염이 있을 때, 장마가 있으면은 오염된 물이 상수도 구역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장마나 상수도 오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 이상계절 변동, 어떤 특정 계절 같은 때에 주민들이 병에 걸릴 때가 아닌데 여름 같은 때에 갑자기 확 이런 설사병 같은 게 걸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의 수계 유행은, 이거 수계 유행이라 그러는데 좀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생물학적 매개예요. 간접 전파 중에서 생물학적 매개는 우리 배웠죠. 어떤 거 배웠어요? 웨스트나일, 일본 내용 전부 다 모기라는 생물이 매개가 돼서 피를 통해서 감염시키는 거죠. 이런 감염 형태가 뭐였죠? 메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자, 기계적인 전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전파가 되는 거냐면은 파리가 손에 똥이 묻었어. 세균이 묻은 상태에서 나한테 날라왔어. 그쵸? 그래서 이 세균이 파리의 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묻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계적 전파가 되는 거고, 생물학적 전파는 뭐냐면은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증식을 하든지 발육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진드기나 모기를 통해서 한번 배설이 되든지 이 상태가 돼야지, 그러니까 모기나 진드기 몸에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파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매개곤충, 진드기라든지 모기의 체내에서 어느 정도 변화한 다음에 다른 숙주에게 옮겨지는 걸 갖다가 생물학적 전파라고 한다. 증식해야 되는 경우, 발육해야 되는 경우, 발육 증식형, 배설형, 경란형 타입은 굉장히 많다. 전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매개체, 매개동물 이런 식으로 배웠죠.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 영어로는 벡터라 부르고, 그래서 벡터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벡터 본 디지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벡터에 의한 전염병, 매개체에 의한 전염병,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보통 모기랑 진드기가 가장 많다. 모기, 진드기, 기타 파리, 바퀴벌레, 등해. 등해라는 거는 그 파리 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 쇠파리, 각다기는 길쭉길쭉하게 생긴 모기 같은 거. 모기, 벼룩, 침놀이, 이제 진드기 다양하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과 면역인데 감수성이 뭐라 그랬죠? 질병에 걸리는 거. 면역은 뭐겠어요, 그럼? 질병을 방어하는 거. 몸에 있는 감수성이랑 면역이랑 싸워가면서 감수성이 더 세면은 질병에 걸리는 거고 면역이 더 세면은 질병을 극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때 선천적인 면역이 있어요. 선천적인 면역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죠, 피 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서 이겨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보면은 피부가 있고 점막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pH라 그러죠. 산도라든지 아니면은 체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병원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 능력이 선천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후천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이 후천 면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 활동 면역이 있고 피동 면역이 있는데, 자연 획득 활동 면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면역 후천 면역은 자연 획득이 있고 인공 획득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획득이면서 자연 획득은 또 활동 면역이 있고 피동 면역이 있어요. 복잡하죠, 그죠? 이래서 역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연 획득 활동 면역이랑 자연 획득이 활동을 빼고 자연 획득 면역이라 썼어야 되는데, 자연 획득 활동 면역이랑 자연 획득 피동 면역이 있는데, 자연 획득 활동 면역은 일단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이면서 활동 면역이라는 거는 그냥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에 만약에 걸렸어요. 그러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병원균에 의한 항체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아주 활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싸워서 만들어내는 항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걸리면 항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 획득 활동 면역이에요. 우리 몸이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만들어냈다 이거야. 자연적으로 얻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내가 누가 주입해준 게 아니죠, 이 면역력을.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자연 획득이고 활동 면역이고, 자연 획득 피동 면역이란 건 뭐냐면 자, 사람은 보통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런데 엄마의 젖을 먹으면은 엄마의 젖에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젖을 아기가 쭉쭉 빨면은 그 엄마의 젖을 통해서 들어가서 면역 글로불린이, 내가 병원균이 들어온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준 적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이 면역을 갖다가 획득한 거죠.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죠? 동물도 마찬가지. 초유를 먹을 때 그 안에 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에 의해서 내가 뭐 염소면 염소젖, 소면은 우유, 그쵸? 그걸 갖다가 젖을 통해서 먹게 돼서 몸에 항체를 받아서, 면역 글로불린은 그냥 항체를 통째로 받은 거예요. 항체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피동적으로 이 항체를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자연 획득했으면서 피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체로부터 오는 면역을 갖다가 자연 획득 피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획득 면역이 있고 인공 획득 면역이 있다고 그랬죠. 인공 획득은 뭐겠어요, 그럼? 누가 나한테 넣어주는 거겠죠. 자, 인공 획득도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면역이 있고 진짜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면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백신이 인공 획득했으면서도 활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백신이니까 인공적으로 누가 세균을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 인공적으로 넣어준 세균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면역력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인공 획득 활동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종류가 우리 일본 내용 배울 때 두 가지 종류 있다 그랬죠. 생균 백신, 사균 백신 있다 그랬고,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파상풍 배울 때 독소에 대한 백신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어쨌든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독소 백신 어떤 백신이든 관계없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인공획득 활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획득 피동 면역이라는 거는 아예 항체를 주사로 맞는 거예요. 자연획득 피동 면역은 뭐였어요? 항체를 갖다가 내가 젖을 통해서 받는 거죠. 젖을 통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누가 주사해 준 게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항체를 누가 나한테 아예 주사를 해줘 버리면 그건 인공적으로 획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 그냥 항체 자체를 주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인공획득 피동 면역이고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생성한 그 항체를 갖다 모아가지고 건강한 사람한테 치료제를 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바로 인공획득 피동 면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의 양식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이제 지나고 나면 진짜 복잡해지는데 제가 복잡한 건 솔직히 얘기하면 다 뺐어요. 진짜 복잡한 건 뺐고 좀 쉬운 내용만 그래도 할 거예요. 그나마 쉬운 내용만. 자, 유행의 양식인데 자, 역학이라는 게 뭐랬죠? 집단에서 어떤 병이 퍼지는 걸 역학이라 그랬죠. 자,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한국, 미국, 인도 이런 집단에서 퍼지는 양식을 보세요. 어떻게 퍼지죠? 폭발적으로 단시간 내에 퍼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팬데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팬데믹이 나와요. 그런 걸 갖다가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부터 우리 해볼까요? 유행병, 폭발적, 어떤 질병이 특정한 시간 구간에 집단 내에서 발생 빈도가 예상 빈도를 분명히 초과할 경우. 자, 빈도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 정도 퍼지겠구나. 겨울에는 감기가 이 정도 퍼지겠구나. 근데 폭발적으로 막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2,000명씩 나오고 어떤 날은 하루 몇만 명씩 나오고 그걸 갖다가 범유행, 대유행, 팬데믹, 에피데믹 이렇게 부릅니다. 넓은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유행을 갖다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라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엔 산발병이에요. 산발병은 어떤 질병이 집단 단위 내에서 드물게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주 폭발적으로 막 발생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발생됐고 그리고 또 발생됐고 또 몇 년 있다 발생됐고 이렇게 막 어떤 기간 아주 긴 기간 동안 그냥 조금씩 그냥 가끔씩 발생하는 게 산발병이에요. 가령 우리가 광견병 어떻다 그랬어요?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광견병이? 아니죠. 광견병은 휴전선 이남에서 야생 너구리의 교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가끔씩 우리나라에 보고된다 그랬죠. 그런 게 그럼 산발병이 되는 거예요. 자, 지방병은 뭐예요? 지방병은 어떤 질병이 집단 내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빈도형에서 단지 근소하게 변동하면서 발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병이 이 지방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이제 지방병이에요. 산발병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가끔씩 지방병은 병이 안 없어져. 없어지진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광견병이 지방병 느낌도 있네. 병이 없어지지는 않고 대신에 광견병 규칙성은 없죠. 규칙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소하게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령 독감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철에 규칙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안 없어지고 근소하게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유행병 지금 코로나처럼 폭발적으로 생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산발병처럼 아주 가끔 생기는 것도 아니죠. 계속 그냥 조금이지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병이에요. 산발병, 지방병, 유행병. 영어로 이제 써놓은 이유는 영어로 많이 이거를 얘기를 해요. 스포라딕, 산발병. 지방병을 엔데믹이라 그래요. 유행병을 팬데믹이라 그러고 에피데믹이라고 해요. 팬데믹은 조금 더 에피데믹보다 좀 폭발적인 느낌인데 팬데믹이라는 용어 실제로 많이 쓰죠. 유행병이라고 불러요? 안 그래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영어도 같이 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대비 질병의 수로 봤을 때 에피데믹, 팬데믹은 어때요?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질병의 수가 증가하는 거죠. 엔데믹이 뭐라 그랬죠? 엔데믹이 지방병이라 그랬죠.
오랜 기간 동안 수가 많지는 않아, 팬데믹처럼.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부르죠. 자, 그쵸? 자, 그래서 질병의 양은 어때요? 스포라딕은 산발적으로 되게 조금 발생하는 거고, 엔데믹은 조금씩 산발병보다는 꾸준히 발생되니까 많죠. 에피데믹, 팬데믹 봤을 때 팬데믹이 에피데믹보다 조금 더 폭발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 폭발적인 거예요. 팬데믹은 진짜 우리나라 코로나 퍼지는 것처럼, 아니 전 세계 코로나 퍼지는 것처럼 이게 정말 전형적인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에피데믹은 팬데믹보다 좀 적은 개념인데, 팬데믹이 되면은 이거는 시간은 짧고 병은 폭발적이고, 엔데믹은 특정 지역에서만 그냥 이렇게 쭉 일어나는 거지만, 팬데믹이 되면은 지역도 안 따집니다. 말 그대로 범유행이에요. 범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게 팬데믹이다. 자, 그래서 그 WHO에서 이게 벌써 2020년 3월 뉴스니까 얼마나 되냐? 7, 8개월이 아니죠? 1년 6개월이 된 뉴스네요. 이미 1년 6개월 전에 팬데믹을 선언을 한 거예요. 인류 감염병 상대 3차. 석 달 만에 110개국 12만 명 감염. 석 달. 지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 팬데믹이 어때요? 시간이 짧아요. 특징적인 게. 에피데믹보다 팬데믹이 더 폭발적이라고 했으니까 팬데믹은 더 뾰족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110개국에서 12만 명. 질병의 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팬데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19 팬데믹이죠. 그죠? 발생된 지역이 어때요? 처음에 중국에 시작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일본으로 넘어오고 하다가, 그러다가 뭐지 이게? 뭐 이상하게 떴는데? 그러니까 중지를 자꾸 다른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아씨, 또 방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참, 언젠간 저를 물 텐데. 일본 내염이 있는 애는 아니겠죠? 일본 내염 걸리는 모기가 뭐라 그랬죠? 빨간 진모기, 큐렉스종이라 그랬죠? 이거 시험에 나왔죠? 꼭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팬데믹 그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방역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방역의 원칙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 아까 우리가 질병 삼각형 배웠죠? 그러면은 방역을 하려면은 셋 중 한 개만 무너뜨리면 돼요. 세균 쪽을 병원체를 무너뜨리든지 숙주 쪽을 무너뜨리든지, 그쵸? 아니면은 환경을 무너뜨리든지,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만 딱 억제를 시키면은 삼각형 중에 한 축이 무너지니까 질병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전염원에 있어서는 어때요? 병인체에 대해서는 구구의 전염병의 침입 방지. 자, 처음에 코로나 퍼졌을 때 어땠어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거에 대한 걸 제한해야 된다, 입국 승객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게 바로 침입 방지의 일환이죠. 지금 뭐 2주 격리하고 그런 거 외국 나가게 되면 그런 거 다 비슷한 거고, 환축 또는 복균축, 지금 뭐 수의 쪽이고 동물 쪽이다 보니까 축이란 말을 썼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치면 발견하고 어쨌든 검사해가지고 처치해주는 거, 뭐 토양 소독, 곤충이나 쥐 같은 거 방제해줘야지,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곤충은 뭘까요? 모기라든지 진드기 같은 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컨트롤이 돼야지 질병이 퍼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숙주에 대한 거는 어때요? 저항력 증가시키는 거. 그죠? 숙주가 튼튼해도 숙주, 병원체,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개 중에 한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숙주가 튼튼해도 병에 안 걸리는 거죠. 병원체가 아무리 세도. 저항력 증가시키고, 저항력 근데 증가시키기가 쉬워요? 어렵죠. 저항력이 증가된다는 건 몸의 면역이 증진돼야 된다는 건데, 몸의 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뭐 뚜렷한 대책이 있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 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면역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접종이죠, 접종.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감염체에 대해서 당연히 면역력이 증가돼서 억제할 수 있고. 그 다음 전염 경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죠.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전염 경로를 차단한다든지 구제역 같은 거 걸렸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방역 엄청 하는 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쵸? 전염 경로 같은 거 소독 철저히 해서 전염 경로 같은 거 차단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위생교육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세요 그런 것도 다 방역의 일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독과 소독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은 기본적으로 미생물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갖다가 멸살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 목이 잡았어요. 아 이거 마음이 편하네. 무슨 목인지는 잘 모르겠다. 큐렉스 종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얗게 점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병원 스테마를 멸살시키거나 그 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 그게 소독이고 살균이랑 멸균이 있어요. 살균이랑 멸균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살균은 균을 죽이는 개념인데 멸균은 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개념이에요. 뭐까지 멸망을 시키느냐? 아포까지. 스포어, 포자, 아포. 걔네들은 뭐라 그랬죠?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만들어져서 환경이 그 열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에 강한 애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애들까지 죽이는 걸 보통 멸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철저히 죽이는 게 멸균이에요. 살균보다 더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죽여야지 그 포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멸균이랑 살균이랑 조금 차이가 있고 자 소독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소독법은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알코올 같은 거 뿌리는 것도 소독이고 그 다음에 소독제 같은 거 쓰는 것도 소독이죠. 그쵸? 그래서 소독은 보통 소독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외선 소독이죠. 자외선 소독. 그래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컵이 자외선 소독기 안에 있고 일광 소독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이불 같은 거 빨래하고 말리고 소독할 때 어때요? 밖에다 걸어놓죠. 그 다음에 건열, 습열, 열을 가하는 게 되게 좋은 소독법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뭐 걸레, 행주 같은 거 삶는다든지 그런 것들 다 열을 이용한 소독법이죠. 자, 화학적 소독법이라는 건 뭘까요? 화학 물질을 이용한 거예요. 소독제 어떤 거 있을까요? 알코올, 락스, 그쵸? 그런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이 화학적인 소독법이고 자, 화학적인 소독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죠. 그러면은 균체막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겉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표면을 둘러싸가 아니고 둘러싼 호흡 같은 거를 세균의 호흡 같은 거를 이제 저해를 시켜갖고 결국 이제 세균을 멸절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항생제 같은 게 이제 균체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효소 생성을 저해하고 담백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건데 요새는 이제 내성균 같은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항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독과 소독법 보면은 소독약 사용의 일반적인 상식 소독 전에 청소가 선행돼야 된다. 여러분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소독대를 계속 닦아요. 동물 이제 나가고 나면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똥이 묻어있거나 오줌이 묻어있거나 그거를 한번 그러면 휴지나 이런 걸로 닦고 나서 소독을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독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기물에 불활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유기물이거든요. 이런 거랑 소독제가 만나면 소독제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균에는 효과가 좋지만 유기물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똥 안에 있는 세균은 못 죽이는 거예요. 유기물에 의해서 이미 소독제가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농도가 짙다고 소독력이 강한 것은 아님. 자, 알코올 몇 프로 쓰죠? 알코올 70% 써요. 80% 90% 되면 효과가 더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0%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비돈도 마찬가지, 뭐 클로렉시딘도 마찬가지. 이걸 희석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에 맞게 써야 된다. 소독약의 온도 증가로 효력이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조금 따뜻한 데 썼을 때 소독약이 조금 더 잘 듣는 편이고 어쨌든 요것도 좀 외워두세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희석은 경수를 피해야
물이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석을 할 때는 경수를 쓰면 안 되고 보통 연수를 써야 됩니다. 소독 대상 병원체에 따라 소독약 선택. 자, 우리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파브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코올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락스 써야 된다 그랬죠. 병원체에 따라서 소독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체에 따라 소독약 선택해야 되고, 산과 알칼리 계통의 소독약은 동시에 사용하면 서로 중화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산성을 쓰든지 알칼리 쓰든지. 소독약도 조제하고 나서 희석하고 나서 즉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소독약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소독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적당하게 약물을 잘 혼합을 하게 되면은 소독력이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배웠고,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내용은 이때부터는 이제 막 제가 복잡한 거 뺐는데 여러분 막 계산하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한번 듣되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외워야 된다. 요거는 시험에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기말고사에도 아마 제가 낼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 외우면 되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편집하면서 복잡한 건 사실 다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이 여전히 어렵기는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면 강의 하고, 자, 다음 주부터는 그 실습도 하고 대면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